살생,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회에선 살생을 저지르면 그에 따른 대가로 살인죄 내지는 살인미수의 혐의로 벌을 받는데, 한 남자가 취조실에 앉아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남자는 2명의 노숙자를 망치로 잔인하게 때려 죽인 혐의로 체포됐던 거였죠. 그렇다면 움직이지도 않고 숨을 쉬지도 않는 무생물을 죽인 대가로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7년 2월 한 남자가 마네킹을 죽인 대가로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냐는 경찰의 물음에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죽인 건 마네킹이었는데요. 그날 남자가 죽이려고 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바다주 최고의 도시 라스베이거스. 세계적으로 알려진 관광도시인 만큼 화려한 엔터테인먼트의 메카이지만 여느 도시처럼 밤이 찾아오면 온 거리가 조용해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등골이 시릴 만큼 싸늘한 2월의 새벽, 해가 뜬 시간 동안 바쁜 일상을 끝마친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될 하루를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모두가 잠든 거리엔 지나가는 사람도 자동차도 찾기 힘들었는데 보이는 거라곤 도로를 가로지르는 길고양이들과 오늘 하룻밤을 버틸 곳을 찾는 노숙자들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기만 한 교차로 위에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는 가로등 아래로 한 사람의 그림자만 보이기 시작했죠. 얼굴을 모두 가리는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 남자는 손에 비닐봉투 하나를 든 채 텅 빈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무엇인가 찾는 것처럼 집요하게 서성이는 것 같기도 했죠. 그때 어디서 온 건지 모를 남자의 머릿속엔 오로지 하나, 자신의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삶에 대한 분풀이를 할 대상을 탐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할 정도로 화려한 도시 속에서 더욱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인생. 그의 우중충한 일상은 활기가 넘치는 환한 대낮보다 어둡고 음침한 밤이 어울렸죠. 낮에는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것 없고 계획대로 되는 게 없던 남자는 밤에라도 무엇으로든 통제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내 손으로 좌지우지되는 비틀린 통제감,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진 욕망을 감추고 있던 그는 그렇게 어두운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 욕망을 터뜨리기 위해 걷고 또 걸었죠. 그리고 그런 그의 눈에 딱 좋은 먹잇감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텅 빈 교차로 구석에 놓인 꽃무늬 담요. 낡고 해진 부츠 끝이 살짝 보이는 담요 아래엔 분명 잠들 곳을 찾아 몸을 누인 노숙자가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연고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회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간 노숙자들은 형체없는 분노와 혐오가 가득 찬 남자에겐 더없이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고, 알맞은 사냥감을 발견한 남자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미동도 없는 꽃무늬 담요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1분, 2분, 5분. 시간이 지나도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담요를 덮고 있는 이가 확실하게 잠이 든 건지 가까이 다가가도 깨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기 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고, 드디어 그 확신이 들었을 때 남자는 숨죽이고 천천히 꽃무늬 담요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자신의 욕구를 표출시킬 최상의 타이밍을 찾는 남자. 그렇게 아무도 보는 이가 없고 발치에 있는 담요가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남자는 들고 있던 비닐봉투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비닐 안에서 나온 남자의 손에 들려있는 건 위협적인 느낌의 망치. 꺼낸 망치를 하늘 높이 치켜 올린 남자는 그대로 담요 아래로 살짝 나온 머리 부분을 사정없이 내리찍었는데, 1번, 2번. 있는 힘껏 망치를 휘두르고 있을 때 남자는 뭔지 모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망치를 내리칠 때 느껴지는 감각은 아주 딱딱했는데 원래대로라면 담요 아래로 퍼져야 했을 피가 보이지 않았고, 보이는 거라곤 사방으로 날아가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 뿐이었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남자는 마른 침을 삼켰고 이내 재빠르게 꽃무늬 담요 곁을 떠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요에서 멀어졌죠. 하지만 남자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도 전에 이미 때는 늦었었습니다. 겉으론 태연하게 걷고 있던 남자의 머릿속에 켜진 경고등이 현실이 됐기 때문이죠. 자리를 뜨려고 했던 남자의 주변으론 순식간에 경광등이 번쩍이기 시작했고, 그는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17년 1월 4일) 라스베이거스 한 교차로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46세 데니얼 알데이프로 해당 지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피해자의 시신은 교차로 구석에서 담요가 덮인 채 발견이 됐는데
마치 으깨진 것 같이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종종 데니얼과 자주 마주치고 같은 지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한 결과 데니얼의 시신이 발견된 곳을 평소 그가 잠을 청하던 장소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엔 어떠한 CCTV나 그날 그 자리에서 데니얼이 자고 있던 걸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죠. 여타 할 증거나 증언을 찾을 수 없어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려고 했을 때 함정님, 부검 결과 살인에 사용된 흉기는 망치 같다고 합니다. 데니얼을 해친 둔기는 바로 망치. 시신엔 2개 이상의 외상이 발견됐고 저희는 다소 원초적인 흉기 선택과 살해 전에 강도를 당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과도할 만큼 지나친 살해 방법을 보고 어쩌면 데니얼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저지른 복수 내지는 분풀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그를 알고 있던 노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데니얼에겐 어떤 원한 관계나 심지어 길거리에서 가벼운 시비가 있었던 적도 없었죠. 수사 방향은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서 무작위적인 묻지마 살인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그 후 시간이 흘러도 새로운 목격자나 사건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차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은 미해결 사건이 된 채 시간만 흘렀죠. 그런데 한 달 뒤 저희는 사건의 또 다른 퍼즐 조각을 찾게 됐습니다. 함정님, 데니얼 알데이프와 똑같은 외상을 입은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2월 3일 같은 교차로에서 60세 데이비드 던이란 남성이 데니얼과 똑같은 두부 외상을 입은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거죠. 상처의 모양으로 보아 범행 도구는 망치인 것으로 짐작됐고 범행 장소 또한 동일하게 CCTV 사각지대인 곳이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도 데니얼과 마찬가지로 인근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던 걸로 확인됐는데 저희는 이 사건이 노숙자들을 노린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인정사정 없는 범행 흔적에 비해 범인은 비교적 치밀했던 건지 두 번째 범행 후에도 목격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세 번째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는데 시신에 나타난 지나친 폭력의 흔적은 노숙자에 대한 혐오와 범인의 내면에 내재된 분노가 과다하다는 걸 나타냈기 때문에 저희는 범인이 빠른 시일 내에 알맞은 목표물만 나타난다면 곧바로 범행을 저지를 거라 확신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차라리 범인을 유인한 덫을 설치해야겠습니다.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저희는 세 번째 피해자가 될 사람을 만들어 범인을 유인하기로 했죠. 범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교차로에 노숙자로 보일 만한 옷과 신발, 모자를 씌운 마네킹을 눕히고 담요로 덮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실시간 CCTV를 설치했죠. 저희는 CCTV를 모니터링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길거리를 나올 범인을 기다렸습니다. 범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함정 수사가 길어질 각오를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런데 저기 누가 오는데요? 그런 각오가 무색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니터링하고 있던 CCTV 화면에 낯선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쓰고 하얀색 비닐봉투를 든 남자. 남자는 담요로 덮어둔 마네킹 주변을 일정한 간격을 둔 채 빙 돌더니 이내 들고 있던 비닐봉투에서 무엇인가 꺼내들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망치였죠. 오른손에 망치를 든 남자는 그대로 마네킹 가까이 다가가 머리 부분으로 보이는 곳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망치로 마네킹을 부수던 남자는 불현듯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지 갑자기 자리를 뜨려고 했죠. 그 모습을 모두 감시하고 있던 경찰은 남자가 도망치기 전 현장으로 출동해 마네킹을 무차별적으로 내리찍은 남자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남자의 정체는 세인 쉰들러. 현장에 도착한 경찰차에 둘러싸인 셰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건의 노숙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셰인을 연행했고 그의 인적사항을 조회했는데 그 결과 그는 몇 달 전 라스베이거스로 이사를 왔고 그 전에 살았던 베이 카운티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됐던 이력을 확인했죠. 심지어 해당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셰인의 어머니였죠. 셰인에게 심각한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 확인한 저희는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취조실에 들어간 셰인은 너무나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람을 쳤다면 문제가 됐겠죠. 근데 마네킹이었잖아요. 난 그게 마네킹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담요에 덮인 게 사람이 아닌 마네킹이라는 걸 알고 망치로 내리쳤다는 거였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할 고의성 없이 마네킹을 상대로 저지른 아무 의미 없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건
함정 수사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수법이었죠. 어떻게 담요를 들춰보지도 않고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해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는 거냐는 물음에도 셰인은 그냥 알았다, 당연히 마네킹이라고 생각했다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답변을 했죠. 그는 옷주머니에 두 손을 꽂은 채 계속해서 사람이었다면 그런 짓을 안 했을 거다, 그냥 장난이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심지어 나중엔 망치로 내려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는데, 저희는 셰인이 노숙자를 공격해 살해한 범인이라 확신했지만 정말 만약에라도 셰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였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람처럼 보이는 마네킹을 산산조각 낼 정도로 분노가 내재되어 있고, 또 그걸 무기까지 소지하고 다니며 분풀이할 실행력까지 있는 사람을 다시 길거리로 내보내는 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이었죠. 저희는 어떻게든 교차로 노숙자 살인 사건과 셰인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그가 범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압수한 그의 소지품을 조사하던 중 그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게 됐는데, 지난 11일 사건이 일어난 교차로에서 셰인이 직접 찍은 그의 셀카 사진이 저장되어 있던 게 확인됐던 거였죠. 실제 이 사건에서 셰인 쉰들러는 두 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과 셰인의 관계와 살해 동기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했고, 휴대폰에서 나온 셀카도 장소만 같을 뿐 사건 당일 찍힌 사진도 아니었기에 증거로 채택되긴 어려웠죠. 그러나 살인 혐의와 함께 제기됐던 마네킹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는 공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CCTV 기록을 확인한 배심원은 셰인이 공격한 게 마네킹이긴 하지만 그가 마네킹인지 사람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격하는 장면을 보고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죠. 그렇게 셰인은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의 형량 거래를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지금도 마네킹을 공격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노숙자 2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경찰의 치밀한 함정 수사가 성공해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가장 놀라운 건 무생물인 마네킹에 대한 살인미수가 입증돼 징역이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죠.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장 앤드류 윌 씨는 이 결과에 대해 셰인이 거래를 받아들이고 거리를 떠난 건 지역사회에 좋은 소식이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상에서 보이는 폭발적인 폭력 행위와 무생물이나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분노를 폭발시켜 분풀이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의 합리적인 처분과 그들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강해지길 바랍니다.